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약 2시간에 걸쳐서 2019년 1차 우리 경찰 채용시험 형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봐버려서 이 앞주에 토요일 날 봐가지고 또 바로 가다반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수는 잘 하실 것이고 또 답도 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시험 보신 뿐만 아니라 또 다음 시험을 대비한 시험들이 기출 문제의 어떤 이 경향이라든지 또는 수준,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향후 수험 대책, 어떻게 나는 시험을 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참고 자료로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들으시면 되겠고, 자, 일단 이번 시험의 출제의 특징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마 형법 총론을 공부할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은 예전과 달리 판례의 출제 비중이 대폭 줄고 법조문 관련 문제와 같은 이런 이론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스타일에서 출제 유형이 좀 총론이 변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이 당황하다는 것은 어렵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막상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채점해 보면 점수는 그렇게 안 떠지는데 현장에서는 출제 유형이 조금 변화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일단 사고도 경직되고 아마 그런 면이 있었을지 않을까 생각되고, 두 번째, 아마 또 출제 유형의 변화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형법의 기출 문제가 박스 문제가 보통 5개를 전후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번 시험은 박스 문제가 전무했죠. 하나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것도 아마 출제 유형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물론 이번에 박스 문제가 안 나오니까 다음 2차 시험도 안 나오겠지. 그건 아닌데 이번 시험의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일단 총평을 해본다면 이번 시험의 경우는 다분히 출제자가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판례만 달달달 외워서 공부하는 그런 시험의 어떤 경향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의도적인 출제가 아니었나. 다시 말하면 판례만 달달달, 그것도 이해도 아니고 키워드 따갖고 외워도 형법에 고득점을 했던 그런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출제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다음 시험도 또 이럴 거다는 장담할 수 없어요.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바로 형법 총론 같은 경우는 이론도 더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누누이 강조했지만 법조문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계속 당부하고 싶지만 일단 기본 강의를 소홀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법은 기본 강의를 반드시 2번 정도는 들어줘야 돼요. 아마 지금 수강하신 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시험이 이제 1년에 2번밖에 없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실은 2차 시험을 대비할 분들이 1차 시험을 미리 당겨서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 강의를 한 번만 듣고 막 문제집으로 남아가서 급히 형법에 대비를 한 번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우리 속된 말로 이번 시험에 피를 좀 보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기본 실력이 안 돼 있는 분들이 특히 형법 총론이 어려웠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여러분이 좀 앞으로도 튼실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 분석을 좀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제 우리 형법은 이번 시험이 형법 총론이 11문제가 나왔고 강론이 9문제가 나왔어요. 실은 이것도 기존과는 출제 패턴이 좀 달라요. 원래는 10문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총론이 더 문제가 적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총론을 11문제나 냈다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가 다분히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조금 이론적인 것들을 물어서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총론을 나눠봤더니 총론 지문이 11문제니까 각각의 한 문제당 4개의 지문이니까 44개의 지문인데, 이 중에 이 44개의 지문 중에 21개의 지문이 판례가 아닌 이론적인 지문이었어요. 약 47%니까 약 50% 정도가 총론만 따지면 바로 이 이론이 출제가 됐어요. 이건
최근 뭐 10여 년 안으로도 15년만 최근에 10여 년의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더라도 획기적입니다. 이렇게 총론의 경우도 이론 출제 비중이 높았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로 본다면 80개의 지문인데 이 80개의 지문 중에서 바로 이른바 우리 이 이론이 21개가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그 비율이 26%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판례가 74%가 나왔다는 거예요. 총론과 합쳐서.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작년 3차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약 90%가 판례였고 10% 정도가 이론적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26%나 이론의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향후 이론 문제를 여러분이 소리하면 고득점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판례 지문은 59개가 나왔어요. 판례 지문은 59개가 나와서 이제 74%의 비중을 차지해서 역시 판례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비중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에 최신 판례가 7개의 지문이 나왔어요. 이 최신 판례라는 것은 최근 2개년, 그러니까 2017, 18년 이렇게 2개년 최신 판례를 말씀드리는데 7개의 지문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약 5%의 비중을 약 10% 80개 중에 7개니까 약 10%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신 판례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앞으로 향후 수험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여전히 판례가 중요합니다. 특히 강론 같은 경우는 바로 9문제니까 36개의 지문이 나왔는데 전부 다 강론은 100% 바로 판례 지문이 나왔고, 아마 여러분들이 형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한 이유가 강론 때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강론은 거의 맞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강론을 여러분이 많이 틀렸다는 것은 그만큼 판례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이고, 왜 강론을 틀리기가 어려웠냐면은 첫째, 강론은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로 다 판례였고, 두 번째, 그 판례들이 다 거의 기출지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출문제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판례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총론이 어려웠지 강론의 기출지문들은 굉장히 좀 판례들이 평이한 판례들이었기 때문에 총론에서 좀 망쳤더라도 강론에서 겨우 만회해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일단은 강론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판례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판례 중심의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이론적인 출제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고 동의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한 75%, 25% 비중을 넣고 판례 75, 이론 25 이 정도의 출제 비중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 정도 출제를 해야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도 제대로 되고 또 이론적인 것들도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판례만 공부를 했던 분들은 이제는 이제 막판에 반드시 법조문 관련 문제나 또 중요학설 같은 경우는 꼭 정리를 해야만 형법에 고득점을 할 수 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어제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기출문제들 한번 분석해 보겠어요. 자, 우선 1번을 봅니다. 범죄 형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여러분이 1번 볼 때 순간적으로 전부 다 이게 이론 문제다 그런데 아닙니다. 실은 1번, 2번은 이론 문제, 법조 문제고 3, 4번은 판례예요. 그런데 3, 4번을 판례라고 생각 안 한 분들은 최신 판례를 소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최신 판례 특강 들으면 아시겠지만 체포죄, 체포 미수 사건 기억나시죠? 거기에 체포죄는 명문으로 계속범위모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일반교통방해죄도 최신 판례 세월호 추모제 사건이죠. 거기에 바로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위모로 비록 기소가 됐더라도 종료되기 전에 암묵적 바로 공모관계를 가져서 참가하면 바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점입이 됐죠. 그러니까 바로 3번, 4번은 판례입니다. 형법은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되죠. 다음 4번 바로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다. 그렇죠. 밑에 해설 보다시피
일반 교통방해죄도 바로 교통방해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성 상태는 존재한다는 2018년 세월호 추모제 사건이기 때문에 재심 판례를 수강하신 분들은 3번, 4번에 답을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1번을 여러분이 틀리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은 1번은 기본 강의만 들어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드렸죠. 중자가 붙은 범죄, 중자가 붙은 범죄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범죄가 중체포 감금죄였어요. 왜? 바로 우리 형법상 중자가 붙은 범죄는 다 위험의 발생을 구속요건하는 범죄인데 중체포 감금죄는 어떻게 된다고? 사람을 체포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자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듯이 이건 뭐 기본 강의 때도 문제풀이 때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1번을 틀렸다는 것은 얼마나 내가 공부를 안 했고 준비를 소홀했냐는 것을 여러분이 반성해야 돼요. 1번 틀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 1번 형법의 중손괴죄는 구속요건 충족, 구속 충족이 된다는 기수를 말하죠.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합니다. 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이 뭐예요? 중손괴죄가 또 특징이 있어요. 중자가 붙은 범죄 중에서도 또 중죄가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다른 중자가 붙은 범죄들은 구속요건상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인데 중손괴죄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죠. 유일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위험 발생을 요하는 중자가 붙은 범죄 중에 중손괴죄도 주목하셔야 돼요. 유일하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니까 바로 이 범죄가 기소가 되려면 바로 손괴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 답이죠. 중감금죄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 위험 발생, 다시 말하면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을 요하는 범죄가 아니죠. 그래서 1번은 2번이 돼야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와 여러분들이 문제집만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죠. 1번 형법의 총칙은 다른 법령에 제한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형법의 총칙 규정이 형사 미성적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이런 규정이 형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법령, 다른 행정법규에도 적용이 돼요.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형법의 총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죠. 이건 법조문입니다. 우리 형법 8조에 바로 규정되어 있죠. 2번 여러분이 이것도 누누이 강조했죠. 법조문 중에 출제 예상 가능한 법조문 형법 1조 3항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는 면소 판결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 1조 3항에 대한 법정이고 3번 이게 이제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 때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미결 구금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자 우리 형법 제7조가 외국에서 형의 일부나 전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 바로 문제인데 이때 반드시 필요적 산입이죠. 그런데 이때 외국에서 형의 전부나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란 말은 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예컨대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외국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서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바로 집행된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외국이 필리핀이었죠.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바로 미결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그 범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죄 판결을 할 때 과연 미결구금 기간도 필리핀에서의 미결구금 기간도 우리 형법상 바로 유죄 판결 시 반드시 형기에 산입해야 되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미결구금 기간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바로 자유형이나 벌금형이 집행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3번의 경우는 끝에 외국에서 형의 전부나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틀렸고 2번이 틀렸다는 것은 나는 최신 판례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최신 판례만 공부하더라도 3번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4번도 최신 판례입니다. 여러분이 4번도 최신 판례 특강을 들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여러분이 2번을 틀린 것을
변명을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혹시 일본도 나 이 법조문 처음 봤는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8조를 강의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4번도 처음 본 판례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옳지 않은 걸 고르겠잖아. 그런데 여기서 3번이 가장 정확하게 옳지 않은 것이니까 3번에 답을 해야지. 왜 4번을 모른다 해가지고 4번으로 답은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 최신 판례 특강 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우리 형법에 특수상해죄가 없었는데 폭처법 3조 1항이 폐지되면서 특수상해죄가 최근에 신설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특수폭행치상죄가 옛날에는 바로 상해죄, 그러니까 폭행치상이든 특수폭행치상이든 상해죄형으로 처벌했는데 문제는 이 특수상해죄가 신설됐다 해가지고 바로 특수폭행치상죄를 특수상해죄로 처벌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판례는 최근에 비록 특수상해죄가 신설이 됐더라도 폭행치상이나 특수폭행치상죄는 종전처럼 바로 이 상해죄 정한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4번은 옳은 문장이고, 이게 실은 가장 최신 판례죠. 2018년 7월달 판례고, 아마 여기서 우리 그 최신 판례 특강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판례를 만나서 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형법 55조 1항 제6호. 55조가 법률상 감경의 정도를 규정한 법규정인데 6호를 보면 6호에서 벌금을 감경할 때는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법조문상은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돼 있지만 이때 다액은 상한만을 말한 게 아니라 상한과 하한 모두 다 바로를 포함해요. 그래서 상한과 하한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해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그래서 1번은 5가 될 것이고 우리 기본서에도 소개되어 있는 판례입니다. 다음 2번 법조 문제죠.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무죄 판결의 공시의 취지, 판결 공시의 취지가 최근에 형법이 개정되면서 신설이 됐는데 이게 안 나왔었거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동형모의고사나 또 마무리 특강 때 말씀드렸죠. 무죄 판결의 경우와 면소 판결의 경우가 달랐죠. 무죄 판결의 경우는 필요적이고 면소 판결의 경우는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죄 판결이네요.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해야 된다. 마지막 언더라인 선고해야 된다. 왜? 여러분이 물론 뭐 합격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떠나면 모르겠지만 물론 승진 때도 있으니까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기는 맞게 됐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죄 판결의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알겠죠? 무죄 판결의 경우에 판결 공시의 취지는 필요적입니다. 면소 판결은 의무적이에요. 할 수 있다는데 여기는 맞게 돼 있지만 혹시 또 다른 시험에는 선고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 이 점도 좀 아울러 알아두시고 3번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자, 여러분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마무리 특강 때도 동영상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이제 형법이 개정이 돼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니까 500만 원 이하란 말은 500만 원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그러니까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는 집행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격사유가 없어야겠죠. 그 결격사유가 금고 이상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범죄가 아니어야 되고 또 적극적 요건으로 51조 사항을 참작해서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죠. 이게 바로 이제 집행유예 요건 아닙니까? 그래서 있을 때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네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바로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는 결격 사유도 없고 또 적극적으로 참작 사유가 있다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리는데 우리 학생들이 또 이걸 틀린 경우도 있더라고. 답을 3번으로 안 한 분도 있어요. 4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형법 51조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재하고 자격증 이상을 받은 증거가 없다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조심할 거. 우리가
선고유예의 요건 중 대상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 또는 자격정지죠.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지만 선고유예는 벌금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10억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해요. 10억 원의 벌금형 선고할 경우도. 왜? 보면 벌금형만 나왔지 얼마 이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도 바로 방금처럼 적극적 요건으로 50일 사항을 참작해서 개전의 정상이 현재하고 소극적 요건으로 결격사유, 자격증 이상을 받은 청구가 없다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다음 넘어갑니다. 4번 고의와 과실 및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이 제 생각은 4번에 1번의 지문이 여러분이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 아니었을 생각이에요. 왜? 이건 이제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양한 것은 2번, 3번, 4번을 알기 때문에 답이 상대적으로 모르더라도 1번으로 갔을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 1번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1번을 알아서 한 게 아니고 보니까 2, 3, 4는 맞는데 1번밖에 없다 해서 그렇죠. 그런데 자, 여러분이 1번의 경우는 이 말이에요.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과 구속요건 해상을 조각하는 양해를 구별하는 입장. 기억나시죠? 이게 다수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낙과 양해를 구별했잖아. 양해가 뭐라고? 피해자의 동의가 구속요건 해상성을 조각시키는 동의를 양해라고 하고,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동의를 뭐라고? 승낙이라고 한다고. 이 견해에 의하면, 자 봐봐, 양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행위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범죄들이 주거침입죄나 절도죄죠. 그죠? 그러니까 절도죄의 동의나 주거침입죄의 동의는 양해로 성질을 가져요. 그런데 자, 양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의를 안 했어. 또는 주거침입죄의 입실에 대한 동의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는데 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친구가 동의 안 했는데 동의 안 잘고 이 친구의 물건을 가져온 경우, 이 여자분이 자기 방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 안 했는데 동의 안 했는데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가 과연 뭐냐 이거죠. 여러분이 간단히 말하면 양해는 구속요건 해당성을 조각시켜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지금 동의가 없었잖아. 동의가 없어. 그런데 즉 이 말은 구속요건적 사실이 바로 있다는 겁니다. 동의가 없으니까 내가 가져오더라도 절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절체가 있어. 절도죄의 구속요건적 사실이 있는 거야. 그런데 주관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절체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바로 구속요건적 착오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의가 조각돼서 과실범이 될 뿐이죠. 물론 과실범 규정이 없으면 무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양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행위는 불능미수 문제가 아니라 구속요건적 착오가 되고, 왜? 구속요건적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다시 말하면 바로 절치고 침입인데 자기는 절치가 아니고 침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른바 절도죄의 고의가 있는데라면 어떻게 해야 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이 친구가 승낙했으니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게 구속요건적 고의가 조각돼서 자고로서 고의가 돼서 과실이 문제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범이 성립할 뿐이니까 1번 틀렸고, 이때 출제연이 왜 불능미수라고 써놨냐면 반대는 그래요.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자기 물건을 가져갈 것을 동의했어. 객관적인 동의가 있다니까. 그런데 자기는 동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동의했으니까 내가 가져가니까 절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동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절치라고 생각하고 가져오는 경우. 자, 이 여자분이 자기 방에 들어오는 걸 허락했어. 승낙을 했어. 동의가 있어. 그러면 내가 들어가도 객관적으로 침입이 아니잖아. 그런데 자기는 동의가 없다고 생각했어. 속으로는 침입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게 바로 반전된 구속요건적 착오. 그게 바로 불능미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불능미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게 되려면요, 문제가 바로 양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한 행위가 불능미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양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행위는 구속요건적 착오로 고의가 조각돼서 과실의 문제가 될 뿐이고, 반대로 이게 맞게 되려면 양해가 있다니까? 한마디로 자기 물건을 가져가라고 동의했다니까? 객관적으로. 그런데 나는
양해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바로 나는 절취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뭐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게 아니야. 객관적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지 않았잖아. 도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만 뭐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반전된 구속요건적 착오, 즉 불능미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번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번. 이건 우리 헌법 13조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죠. 13조가 범위 바로 죄의 성립이 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예외란다. 법조문 13조를 그대로 베껴놨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또 답을 한 사람도 있어. 2번을. 이게 뭐야? 기본 강의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출로도 이런 문제도 나와요. 법조문이 고의나 과실 법조문은.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법조문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2번에 답을 하는 거예요. 3번.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과실 인정죄 판례죠. 골프장 캐리 사건. 과실 인정 부정 인정이죠. 그래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설마 3번에 답을 한 사람은 없겠죠. 그건 말이 안 돼. 다음 4번. 이법성은 구속요건의 상성의 소극적 요소라고 보는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론에 의하면,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론, 다른 말로 소극적 구속요건 요소이론에 의하면 이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고 위전착은 고의가 부정된다. 자, 여러분이 늘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위전착은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학설이라고 그랬죠. 위전착의 경우는 바로 고의가 조각돼서 고의가 부정되는, 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공부할 것을 이것만 알면 돼. 엄격 책임설만 고의가 인정되는 거야. 그래서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론이든 엄격 고의설이든 또 제한적 책임설도 다시 나누면 바로 유추주용설과 법역과 제한적이 있는데 그런 견해들은 다 고의가 조각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과실이 문제가 될 뿐이고, 그러니까 이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론도요, 이법성 조각사유가 소극적 구속요건 요소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위전착은 이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착오 아닙니까? 이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소극적인 구속요건 요소, 소극적 구속요소가 바로 이법성 조각사유니까 이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니까, 다른 말하면 소극적 구속요건의 착오니까 구속요건적 착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론에 의하면 위전착은 바로 구속요건적 착오가 돼서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위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문장인데, 근데 4번도 엄격히 말하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출제자가, 왜냐하면 이법성은, 그러니까 출제 의도는 알겠는데 여기 앞에가 이법성은 구속요건 해당성의 소극적 요소라고 보는 소극적 구속요건 요소 이론 아니에요. 실은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이법성 조각사유, 이법성이 아니라 이법성 조각사유가 구속요건 해당성의 소극적 요소라고 봐요. 소극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론에 의하면 적극적 구속요건 요소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형법 각칙 번조의 구속요건이고, 소극적 구속요건 요소는 이법성 조각사유예요. 그러니까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려면, 이 견해에 의하면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려면 바로 적극적 구속요건 요소, 각직 번조의 살인죄로 말하면 사람을 살해해야 되고, 또 소극적 구속요건 요소로서 이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당방위 등이 없어야 돼.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당방위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아예 살인죄의 구속요건 해당성도 없다는 견해가 소극적 구속요건 요소 이론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미스가 있었어요. 이법성의 조각사유를 구속요건 해당성의 소극적 요소로 보는 소극적 구속요건 표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 미흡하지 않나. 그러나 취지가 소극적 구속요건 바로 요소 이론에 따를 때 위전착을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물어본다고 해서 그냥 맞는 걸로 넘어가겠지만 문제가 있는 질문이다. 답은 1번입니다. 5번.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1번. 부작위한 교사 방조는 모두 불가능하다. 자, 기억나시죠? 부작위한 교사는 통설에 의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작위한 방조는 통설 판례가 인정하죠. 그래서 많은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은익 지점장 사건 같은 것도 대표적이고, 그래서 부작위한 방조는 모두 가능하니까 1번 틀렸어요. 다만 부작위한 방조는 방조 행태가 부작이니까 방조자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보직인 지위가 있어야겠죠. 2번. 형법 319조 2항
태거불응죄, 부진정 부작위. 설마 이걸 틀린 사람도, 이거 답한 사람 없겠지. 태거불응죄는 대표적인 뭐라고? 진정부작위범이죠. 3번 파업은 그 자체로 부작위가 아니라 자기적 행위다. 이걸 왜 출제했느냐? 이게 판례의 변경 때문에 그래요. 2011년 전에는요, 근로자의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 즉 파업을 부작위한 위력으로 봤어요. 그런데 2011년도 전합의체 판결로서 아니다, 근로자의 파업,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도 부작위한 위력이 아니라 자기에 의한 위력으로 봅니다. 자기로 봐요. 그래서 이걸 낸 거야.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3번 파업은 그 자체로 부작위가 아니라 자기적 행위다. 우리 해설 한번 잠깐 볼까요? 3번 보시면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않고, 이걸 2011년 전까지는 이렇게 봤다고, 부작위에 의한 위로를 봤는데 이건 아니고 이제 이를 넘어서 이 파업 자체도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 행사로서 바로 업무방해에서 말하는 위력이 당하는 요소를 포함한다니까 자기로의 성질을 갖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것이고 4번도 기본적인 판례죠. 부진정 부작위의 자기 의무는 법적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상규, 신의칙, 조리상 자기 의무도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4번의 경우는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부정된다. X. 이것도 자기 의무로서 인정이 되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설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 5번을 틀렸어요. 물론 3번 자체를 틀릴 수가 있어요. 어려우니까 3번만 물어보면 내가 이 친구한테 자 집단적 노무 제공 파업은 부작위한 유력이다, 자기한 유력이다. 그럼 이제 종전 판례의 입장만 알아가지고 부작위한 유력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이렇게 하면 하나만 물으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객관식은요, 상대적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1번 부작위한 방조 인정되잖아. X. 2번 태거불응죄 뭐야? 진정부작위 X. 4번 자기무에 우리 기출에 얼마나 많이 나와? 신의칙 조리상 자기무가 기대되는 경우도 인정돼 안 돼? 태. 그러면 답은 뭘밖에 나올 수가? 3번밖에 될 게 없잖아. 그런데 5번은 왜 틀리냐고.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5번. 그러니까 5번 자체를 하나만 물어보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잖아. 그런데 1번, 2번, 4번이 너무 쉬운 판례 아니 쉬운 지문들 아닌가? 이걸 여러분이 그걸 틀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한 기본적 실력이 필요한 거야. 5번은 3번이 답입니다. 답 넘어가서 6번 불능범과 예비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1번 불능범은 범죄 행위의 성질상 결과 발생이나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판례 입장은 이거 판례입니다. 법조문이 아니야. 우리 판례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위험성 유무에 대한 판례 입장이 원칙적으로 구객관세 입장이었죠. 절대적 불능, 상대 불능 입장. 그래서 이 1번이 초뿌리 사건인데 바로 불능범을 부정하고 불능미수령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불능범이 되려면 범죄 성질상 결과 발생이나 법익 침해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촛불이 사건은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불능미수를 판시한 것이죠. 그래서 1번은 구객관설의 입장에 의한 우리 판례 입장. 두 번째, 2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소송비용 편취 사건인데 여러분이 주된 판례 입장은 구객관설이지만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는 추상적 위험세의 입각에서도 위험성 유무를 판단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송편취사인데 2번이에요. 2번.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의 이승하상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봐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된다. 이건 추상적 위험세를 입각한 바로 우리 판례 입장.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바로 기본적으로는 구객관설 입장이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부차적으로 추상적 위험세를 입각해서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1번, 2번 다 판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6번도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6번도 양심 있으면 틀리면 안 됩니다. 정말. 왜? 1번, 2번을 몰랐더라도 3번 예비죄에 대해서 방조범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예비죄의 공동전범도 성립할 수 없다. 여러분은 뭐 강의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얼마나 나와. 결론 우리 판례는
AB제의 공동정범은 인정하나 AB제의 종범성을 부정한다. 그 지문이 있죠. 그걸 모르면 말도 안 돼. 지금 시험에 합격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AB제의 공동정범 인정, AB제의 방조 부정, 이걸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죠. 3번이 틀렸네. AB제의 방조 부정된 건 맞는데 뒤쪽이 틀렸네요. AB제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 아니죠. AB제의 공동정범도 인정됩니다. 기봉학이 또 예를 들었잖아. 우리 둘이 A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총포상에서 총을 구입해가지고 AB죠. 그 A 집에 가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됐을 때 우리들은 뭐가 돼? 살인 AB제의 공동정범이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3번은 너무나 쉬워요. 이 6번 문제가 3번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는 판례이기 때문에 3번을 답을 하면 되겠죠. 4번은 바로 예비의 중지의 경우도 중지범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느냐. 판례 부정설이죠. 중지범은 범죄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AB죄에 대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이 물론 1번, 2번 때문에 좀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형법 총론이 막 어렵다고. 그런데 이게 뭘 어려워 이게 어려운 건가? 답이 3번이 너무 이게 답 맞히는 데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1번, 2번을 여러분이 뭐 대비를 안 했는데 처음 들어봐. 그럴 수 있지만 답을 맞힌대. 시험장에 이제 갔다 와서 채점해 볼 때는 3번이 맞아야 돼. 안 그래? 3번이 뭐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이 잘 아는 지문이고 아마 기출문제만 봐도 몇 번 나오잖아 이게. 그래서 3번이 되고 다음 7번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자,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일지 모르겠. 이 강의를 듣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게 이 친구가 형법을 95점 맞았대요. 근데 뭘 틀렸냐 그러니까 이걸 틀렸대. 7번 하나를. 그런데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번 봐봐.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건 여러분이 못 받은 질문이 아니죠. 이것도 동형모에서도 있고 뭐 우리 판례로도 있어요. 판례로 문제도. 자,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사람을 살해할 의도로 그 집에 불을 지른 경우입니다. 이럴 때 바로 현주 권율 방화사죄만 성립하는지 아니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지가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인 살인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현실에서 형이 더 어떻게 돼? 가볍잖아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이 중요하면 상경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가벼우니까 결과적 가중범이 특별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 권율 방화치사죄 일죄만 성립합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여러분이 2, 3, 4 읽어볼 필요도 없어. 여러분 실력이 된다면 공부가 되면 1번이 답이니까 1번으로 가야 돼. 현주 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그럼 뭐 살인죄도 성립해? 아니잖아. 근데 1번이 왜 답을 안 했는지. 다음 2번. 2번은 다분히 함정이 들어있어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한 기본 범죄가 이게 함정이죠. 여러분이 뭐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는 고의인데 중한 결과가 원래 과실로 발생해야 되잖아. 결과적 가중범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기본 범죄가 고의고 중한 결과가 과실인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하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겠다는 이론이니까 여기를 보면 기본 범죄가 고의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범인 경우에도 아니죠. 중한 결과가 기본 범죄가 아니라 중한 결과가 고의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범인 경우도 인정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이것도 뭐 너무나 중요한 판례. 자, 결과적 가중범이 인정되려면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어야 되지만 바로 4번 네 번째 요건 중한 결과에 대한 애교 가능성 과실이 있어야죠. 둘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애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것도 기출문제죠. X. 자 그리고 4번 형법 171조 2항의 현주 건조물 이수치사상죄의 법적용은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왜 이게 나왔을까요? 우리 법은 왜 이걸 냈을까? 그리고 이건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어디서? 여러분이 성형모에서도 나왔고 마무리투강 때도 우리가 이걸 간접적으로 봤다니까. 여러분이 기본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형벌론 공부하면 사형에서는 딱 볼 것이 사형이 법정되어 있는 범죄들 있었잖아. 박스. 그때 이제 조심하라 할 것이 이거였잖아요.
강도 살인죄는 사형이 법정돼 있지만 강도치사나 강도 강간은 사형이 법정돼 있지 않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반대로 해상강도는 달라요. 해상강도는 해상강도 살인뿐만 아니라 해상강도 치사, 해상강도 강간도 사형이 법정돼 있다 보니까 출제자가 해상강도 치사죄가 사형이 법정돼 있냐를 잘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지금 말한, 이것 분명히 제가 말했어요. 기본강의 때도 말씀드렸어.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는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형이 법정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와 달리 구별할 거 현주 건조물 일수치사죄는 사형이 법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본서 보시면 바로 사형 파트에 박스에 보면 나와 있고 그걸 제가 강의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었어야 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와 달리 현주 건조물 일수치사죄는 사형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면 4번에 보니까 사형이 나와 있잖아요. 사형이 나와 있으니까 X가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제 이것도 그런 의미로 알아야겠지만 설사 7번의 경우를 4번을 모르더라도 일단 1번만 봐도 1번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1번으로 끝났어야 돼. 1번으로 와버리면 1번이 맞으니까 4번을 굳이 모르더라도 답을 틀릴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것이고 8번 갑니다. 자,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1번 긴급피난의 번지를 이법성 조각 사유로 볼 경우, 오늘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실은 이게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 긴급피난의 번지에 대해서 학설상 대립이 있어요. 다른 이법성 조각 사유들은 전부 다 이법성 조각 사유인데 이론이 없는데 긴급피난만 유일하게 긴급피난의 번지를 이법성 조각 사유로 보는 이법성 조각설이 있고 책임 조각이라는 책임 조각설도 있고 이분설도 있는데 우리 통설 판례는 긴급피난을 이법성 조각 사유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했죠. 긴급피난이 이법성 조각 사유라면 긴급피난 행위는 적법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가능이 안 하죠. 그러나 긴급피난 가능이 안 해. 가능하다고 우리가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 X, 긴급피난 O,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죠. 왜? 적법한 행위니까. 그러나 정대정의 관계인 긴급피난 인정되니까 답 1번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야 될 것이고 2번 최신 판례. 여러분이 제가 최신 판례 특강이나 마무리 특강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작년 말에 대법원 판례 입장이죠. 작년 말 2011년 11월 판례가 양심적 병역거부, 그러니까 우리 병역법 88조 1항에 바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바로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났는데도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대법원 판례가 이제 입장을 변해가지고 한마디로 양심적 이유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바로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않는 것도 이제는 뭘로 봤다고? 정당한 사유로 봤고, 이때 정당한 사유는 구속요건 바로 조각사유였습니까? 이법성 책임조각사유였습니까? 구속요건 해당성을 조각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잖아. 그런데 그게 나왔네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범죄에서 정당한 사유는 이법성 조각사유다. 아닙니다. 구속요건 바로 해당성이 조각되는. 그래서 우리 판례 보시면 바로 자 셋째 줄 해설,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는 구속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다. 2018년 1월 1일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강의했던 거.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는 구속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 내에 추석하지 않더라도 이건 바로 구속요건 해당성도 없어서 무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 O가 될 것이고 3번을 보십시오. 우리 앞에 분은 3번까지 읽어봤나요? 안 읽고 1번이 끝났나? 여기는 3번 읽어봤나? 자, 실은요 이게 제 생각은 이 8번은요 명백한 출제 오류예요. 실은 답이 1번과 3번이 복수 답안이 돼야 돼요. 이건 문제 제기를 하셔야 돼요, 경찰청에. 왜냐? 출제 의도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기출문제에서 자주 봤던 거 뭐야?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 상태에서 공포, 흥분, 당황, 경악으로 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이 문장을 여러분이 자주 봤죠. OX, X입니다. 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달리 우리 형법에는 불가벌적 과잉자구의 규정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번이 왜 미스냐? 이걸 빠뜨렸어요.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다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3번의 경우는 X가 되겠죠.
근데 봐봐, 3번을 봐봐. 그게 없어. 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을 할 때는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은 맞아 틀려?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자구행위가 꼭 낮에만 해야 됩니까? 밤에 이루어지고 흥분 상태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구행위는 이미 이법성 종합사유야. 그런데 자구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흥분 상태에서 버려야 돼? 이 문장에 의하면 이게 틀린다면은 버려야 된다가 지금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니야. 1번이 답이니까. 그럼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맞다니까. 생각해봐. 자구행위가 야간에 불안 상태에서 흥분 등으로 당황으로 이래서 이루어졌어. 그럼 벌하지 않아요? 벌한다니까. 이런 경우도.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했어요. 그럼 원래 이제 과잉자구행위잖아. 그런데 그게 야간 기타 불안 상태에 이루어져가지고 바로 당황도 있을 때는 바로 발전자가 나오면 21조 사망의 규정에 준용 규정이 없으니까, 불가발적이 없으니까, 이건 불가발적 가해정이 없으니까 그 문장은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를 맞게 되려면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쓰든지, 아니면 앞에다가 과잉자구행을 써야 되겠죠.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이렇게 써놔야 이 문장이 틀리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맞는 문장이라니까. 이건 출제 오류야. 출제자가 그걸 빼뜨려버린 거야. 자구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 상태에서 바로 흥분 등으로 이루어져서 벌하지 않는다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거야. 물론 우리 경찰청 가답안, 여러분이 공개된 답안은 1번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3번도 맞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가 보는 이의 제기하면 3번도 충분히 맞았다고 복수답안 정답 처리를 해야 되는 상이야 이게. 그런데 해설 강의를 들어보니까, 다른 학원 해설 강의를 보니까 해설을 엉망으로 하더라고. 왜? 그냥 1번 맞은 것만 있어서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뭐 3번도 그냥 뭐 이런 규정 없습니다. 뭘 없어? 3번은 잘못됐다니까. 그러니까 3번이 이게 맞다니까 지금. 그런데 여러분처럼 당연히 쇠뇌돼 있잖아. 당연히 자구행위 그 정도를 초과 그러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오해버리는 것인데, X하는 것인데, 이건 다르죠. 그래서 이걸 지적한 경우가 없는데 저는 좀 지적하고 싶어요. 이건 출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근데 물론 뭐 1번 답한 사람들은 어차피 뭐 그냥 놔두면 답 되는데, 혹시 1번 틀린 사람, 그래갖고 만약에 3번에 답하는 사람들은 이의 제기하십시오. 3번도 옳은 문장이에요. 1번과 3번이 답이라고 봐요.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4번 처분할 수 있는 자,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제가 동영모에서나 마루티가 말씀드렸지만 또 기본학교 말씀드렸어요. 피해자의 승낙은, 그리고 기억나시죠? 법조문 중에, 법조문을 이렇게 써놓은 것 중에 가장 틀리게 출제자들이 잘 내는 게 피해자의 승낙이야. 여기도 역시 틀리게 나왔네요.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승낙이어요 법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바라지 않는다. 아니죠. 원칙적으로 바라지 않으니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바라지 않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여러분이 채점이, 그러니까 가답은 됐지만 제 생각은 1번과 3번이 동시에 다 답입니다. 복수 정답이라고 봐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1번 형법 12조의 강요되는 행위 중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의 의미를 우리 판례는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죠. 이걸 우리가 상대적 폭력, 심리적 폭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번은 O. 자, 2번 자신의 강도상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행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증언을 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위증죄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 경우도 위증죄가 성립하고, 그 이유는 이제는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버렸으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설사 다시 재판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때는 바로 이른바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바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증언을 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데도 허위에 진술했기 때문에 뭐가 됐어? 위증죄가 됐죠. 2번은 여러분이 굉장히 이 판례도 중요한 A급 판례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위증죄에서도 나오고 책임론의 기대 가능성도 나오고, 그래서 2번이 답이 돼야 되는데 2번을 답으로 안 한 분도 있어. 또 보면, 자, 3번
바로 형법 10조 사망 이연 발생을 행위하고 자의로 심장기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이게 바로 뭡니까? 원자행위죠. 원자행위 뭐라고 그래? 전 2항을 적용하지 않죠. 전 2항이 뭡니까? 10조 1항이 심신상실, 10조이 심신미약이니까 총칙상 바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책임 능력자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니까 3번은 맞는 말이고, 4번 자 여러분이 강조했죠. 바로 이번에 개정된 형법 개정된 심신미약자 행위가 종전에는 뭐였는데 필요적 감경이 있는데 뭘로 바뀌었습니까? 의무적 감경이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 이게 나왔네요. 심장기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근 형법 개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도 X라 가겠죠. 그런데 지금은 의무적 감경이다. 답은 2번입니다. 10번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1번 자 모해 이중 교사죄 기억나시죠? 우리 판례는 모해 위증죄에 있어서의 모해할 목적을 무엇으로 본다? 신분으로 봐요. 가족 신분으로 보다 보니까 공범의 종속성인 31조 1항이 적용되지 않고 바로 33조 공범과 신분 단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더라도 위증한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다면 공범 종속성의 원칙에 따라 형법 31조 바로 1항에 의해서 교사자를 모해 이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데 X조 공범의 종속성 원칙 31조보다 33조 공범과 신분의 단서가 우선 적용되니까 이때 교사자는 뭘로 처벌해? 모해 이증 교사범으로 처벌했죠. 기억나시죠? 이 판례도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모해할 목적이 있는 자가 모해할 목적이 없는 증인을 교사해가지고 위증하게 하면 모해할 목적이 없는 놈은 단순 위증죄의 정범이 되지만 모해할 목적이 있는 자는 이게 신분이니까 뭐가 돼? 모해 이증 교사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1번은 X가 될 것이고 2번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일이지 않았는데요. 이거 뭡니까? 이게 법조문인데 바로 효과 없는 교사죠. 효과 없는 누구를? 교사자, 피의자 모두를 교사자만이 아니라 교사자, 피의자 모두를 교사범죄 예물로 처벌하니까 교사자만이 틀렸죠. 3번도 기출로 나왔던 특수교사 방조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해가 아니라 뭐야? 교사하여 기출문제를 그대로 베껴놨네요. 기출문제 기억나시죠? 그때도 기출문제 방조한데 교사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는 정범 위증한 행위의 장기의 임일까지 가중에 처벌하니까 방조가 아니라 교사가 되고 자 4번 최근 판례 기억나시죠? 셀프 추행 사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이라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합니다. 간접정범은 자수범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0번에 4번. 다음 넘어가서 11번. 자, 11번의 경우는 바로 이제 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인데 1번 판례가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만 들어갖고는 못 맞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게 동형 모의고사라든지 바로 이제 그런 문제로 갔을 때 기억나시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동생죄 및 수뢰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더라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 간에는 바로 상경이 될 수 없고 실경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 판례가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효과에 있어서만큼은 인정한 것처럼 이 세 개의 범죄 중에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해요. 이 기억나시죠? 이 판례 이거 동형모세도 우리 출시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경우는 이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 간에 실질 경합 관계 있는 건 맞지만 처벌은 이 세 개의 범죄 중에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니까 이 두 개의 범죄를 경합 가중하지 않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압사건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 범행이 끝난 데도 계속된 경우는 바로 상경입니까? 실경입니까? 이게 실경이었죠. 그러니까 한 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가 해당된다는 것은 이거 상경이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경이 아니니까 한 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바로 2번도 틀렸죠.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상경이란 말이죠. 아닙니다. 자, 3번. 자, 한마디로 건물 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업무를 임받고도 임차인을 속여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편취한 경우 동형모의고사도 마무리 특강에도 이 지문이 나와 있어요. 마무리 특강제도 이건 상경이다 실경이다? 실경입니다. 판례 이름 바로 월세 대신 전세 사건. 그러니까
월세 체결하겠더니 전세 체결한 거. 그러니까 바로 바뀌었네요. 전세,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월세 임대차, 그러니까 월세 임대, 그러니까 월세 대신 전세 사건이라고 제가 이제 바로 이 판례름을 붙였는데,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하라고 위 받아놓고 전세 바로 체결하고 보니까 이때는 보호법이 행위태학이 다르기 때문에 사기죄와 배임죄는 실질경합 관계입니다. 그래서 실경 틀렸고 4번, 자 이걸 틀리면 안 돼요. 4번은 가장 대표적인 신협 전무 사건 기억나시죠? 한마디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사기죄와 배임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란 2002년 판례 신협 전무 사건이니까 끝에 사기죄와 배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옳은 걸 고르겠으니까 4번이 가장, 여러분이 아마 제 생각은 11번에는 2번과 4번 판례가 가장 쉬울 겁니다. 설사 1번 모르더라도 2번, 4번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옳은 걸 고르는데 4번이 옳으니까 답은 당연히 4번으로 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부터는 이제 강론의 문제인데, 12번은 제3범죄 일반론에서 여러분이 중시했던 친족상돌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적절치 않는 걸 물어봤네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답은 잘 맞췄으리라고 봐요. 워낙 유명한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1번 이제 형법 328조 1항이 직결적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323조 죄를 범한 경우는 형을 면제한다고 되는데, 이때 끝에 보면 그 배우자가 아니라 할 때 마지막에 그 배우자는 그 앞에 있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 다 직결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1번은 5가 될 것이고, 다음 2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친족상돌의 적용 범위 중 인적 범위로서 횡령죄의 경우, 자 만약에 횡령물의 소유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자, 위탁자 모두가 친족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처럼 갑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위탁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상돌죄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너무나 바로 유명한 판례인데 이걸 틀리면 안 돼요. 이건 당연히 답이 2번이 나와야 되겠죠. 모두 다 친족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바로 소유자 및 위탁자 모두와 친족이 있으니까 2번이 답일 것이고, 3번도 여러분이 요즘 최신 판례로 나름대로 많이 강조했던 제비사건 기억나시죠? 사기죄를 범한 자가 금원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사기죄의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지만 그 혼인이 무효라면, 키워드 혼인이 무효라면 바로 가족관계 등록부상 남편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이건 바로 친족관계가 없게 되니까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4번 인지의 소급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친족상도례 적용되기 위해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적 범위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되는데, 바로 다만 이제 인지의 소급표 때문에 범행 이후에 인지가 있더라도 이런 경우는 친족이 적용되는 그런 판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4번도 5가 되겠고 답은 2번이 틀렸네요. 다음 13번 공무방해에 관한 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거 1번도 기출입니다. 공집에 있어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한마디로 키워드는 행위 당시입니다.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두 번째 사후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되지 사후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거. 2번 공집에 있어서의 행위태학이 폭행협박인데,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데, 그 정도가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 것이라면 협박 공집에 있어서 협박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2번의 경우는 5가 될 것이고, 3번도 기출문제입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죄에서는 나올 게 이거밖에 없죠. 판례가 이거니까 이때 객체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이라고 하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의 객체의 법조문상으로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인데, 바로 문제는 명도된 부동산이나
인도된 부동산이 아닌 바로 태거 집행된 부동산도 포함되느냐? 우리 판례 인정. 다시 말하면 명도 인도된 부동산이 아니라 쫓겨난 태거 집행된 부동산에 다시 들어오는 것도 강제집행유예 침해죄가 된다는 거. 그래서 포함된다니까 3번 틀렸고 4번 공집은 추상적 위헌범이죠. 따라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14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거. 자, 우리가 문세당뇨부로 첫 번째 판례로 잘 나왔던 거,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이미지는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문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1번은 O. 2번 QMR 사건, 공연성 인정 여부의 가장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죠. 인정 부정? 바로 부정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바로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O. 3번 사문서의 작성 명의자의 인장이 앞날되어 있지 않냐고,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작성 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이 경우도 사문서 조제의 객체인 사문서로 볼 것이다. 그죠? 사문서라고 해서 꼭 바로 명의자의 인장이 앞날됨을 요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3번도 O가 되고, 그런데 14번도 그래요. 이것도 틀리면 안 돼. 물론 1, 2, 3이 다 기출 판례들이니까 다 알아야 되겠지만 4번 최신 판례 공군 사건 기억나시죠? 이미 이건 우리 최근에 재작년인가요? 2017년에 경기 북부 여경 바로 제시험에도 나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치 않는 것이니까 4번의 답이 가야지 4번을 답을 안 하고 다른 데 찍은다는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너는 선생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수험생이라서 이해해야지 말할지 모르겠지만 난 이해 못하겠어요. 솔직히 공부 좀 하신 분이 14번을 틀린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14번을 틀릴까, 이거 이해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지금 이른바 이 강의가 지금 해설 강의다 보니까 이미 여러분이 대강은 합격 불합격을 예측하고 있죠. 시험은 망쳤는데 더 기분 나쁜 말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떨어져서 죽겠는데, 여러분이 또 선생마저도 저렇게 비난하니까 여러분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비난받아야 돼요. 솔직히 14번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만큼 공부 안 했다는 거야. 솔직히 이건 기출이나 우리가 강의 판례 강의라든지 통역 모의고사 한 번이라도 들으면 기본 강의만 들었어도 마치네. 기본 강의라도. 근데 14번을 4번으로 안 하고 어디다 답을 했다는 거야. 딱 하나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은 문제를 잘못 읽었습니다. 답을 1번으로 했어. 근데 왜 1번이 냐니까 적절한 것으로 봐갖고 그건 용서가 돼. 문제를 잘못 읽었으니까. 그러나 문제 잘못 읽고 잘 읽었는데 답을 4번으로 안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영어 자격 합격해 보면 요즘 지금 영어 깡패다 보니까 참 한심한 일이지만 형법 이렇게 못해도 영어 잘해서 합격한 사람들, 우리 경찰이 영어 잘하면 경찰 되는데 나는 그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영어 잘하면 경찰이 되는 게 말이 돼? 영어 시험에 의해서 여러분이 참 경찰이 되는 게 현행 시스템이 어떤 훌륭한 분이 만들어놔 가지고 깜빵 갔다 온 분 있죠. 지금 풀려나 가지고 그분이 만들어놨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경찰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경찰 시험에 합격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앞으로 입법 예고가 되겠지만 이제 영어 국사가 검정지로 바뀌고 정말 진짜 그랬어야 돼. 진짜 그랬어야 돼. 근데 지금까지는 2021년까지는 계속적인 추세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영어를 잘해야 돼. 형법은 좀 못해도 영어를 잘하면 합격합니다. 영어를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제도적인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15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설명 중 적절치 않는 거 나왔죠. 자, 1번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 애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바로 사교적 애의 명목으로 봤더라도 직무행위와 그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면 우리 판례는 뇌물성을 인정합니다. 1번 O. 다음 2번 답입니다.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 의무, 성실 의무를
충군음은 다른 말로 성실음을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아닙니다. 직무유기죄의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군음을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직장의 무단 이탈이라든지 직무의 의식적 방위나 포기와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번 틀렸고 3번도 기출문제죠. 공무상 비밀설치의 보호법이건 이것도 작년에도 나왔네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작년 2차 시험도 나왔죠. 공무상 비밀설치의 보호법이건 기밀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비밀요설에 의해서 엿받는 국가의 기능이 보호법이니까 3번은 옳은 문장이죠. 4번 직권남용죄에 있어서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가탁이란 말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빙자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가탁하여, 빙자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이 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이고 16번 다음 설명 중 적절치 않는 거 1번 이것도 기본 강의 때도 누누이 강조했죠. 나이롱 환자 사건입니다. 일단 사기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바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 여기는 맞게 됐네요.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1번은 5가 될 것이고 2번도 뭐 너무나 많이 났던 판례죠. 중강도죄 기수 여부, 우리 판례는 절책이 기준설,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번 대물변제 예약 사건, 바로 예전에 전화비제 판결이고 우리 예전에 기출문제죠. 채무자가 대물변제 예약을 체결한다고 해가지고 타인에 대한 사무처리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사무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자기의 사무지 타인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수 없었죠. 그런데 여기는 타인의 사무라고 되기 때문에 틀렸네요. 대물변제 예약 사건 배임죄 부정해서 답은 3번이고 4번도 시험에 잘 나왔던 기출지문 강도 예비무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무효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강도할 목적이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강도할 목적이 미숙한 경우는 강도비 처벌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 17번으로 갑니다. 강간과 추행의지에 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거. 자, 1번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폭행협박의 정도,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위, 피해자와 관계, 성교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했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단순히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는가 여부라든지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갖고 폭행협박을 부정할 건 아니라는 것이죠. 1번 5. 다음 2번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여러분 이제 생각날 것이 어깨를 주무른 사건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이건 바로 우리 원래는 우리 형법상 범죄는 아니고 이제 바로 업무상 성폭력법상 업무상 위력한 추행인데 바로 직장 상사가 바로 안마를 해주라고 여직원한테 말하니까 바로 자기가 싫으니까 들은 적도 안 했더니 다 와가지고 미스김 안마는 이렇게 하는 거야. 미스김이 안마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나 보지 하고 앉아있는 미스김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도 강제 추행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 판례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로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어깨를 명백히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어깨를 주무르는 경우도 업무상 위력이 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판례 이름 어깨를 주무르는 사건 2번도 5가 될 것이고 3번도 우리 기출문제죠. 자, 절피됨 사건 수면제 절피됨과 같은 약물을 투여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이나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자 이게 키워드죠.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되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이게 바로 상해 아닙니까? 그러면 설사 외부적인 어떤 상처가 없더라도 강간치상죄나 강조상죄가 상해당합니다. 3번 5. 그리고 4번 이게 이제 꽃집어 만진 사건 305조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소는 고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더 나아가 성욕을 자극 흥분 방지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담임선생님 4학년 담임선생님이 4학년의 학생의
고추를 만진 경우도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죄가 됐죠. 이 판례 때문에. 그래서 4번은 X가 되겠네요. 답 4번. 18번 다음 설명 중 적절치 않는 거 1번. 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무고죄와 위증죄 허위는 바로 그 개념이 다릅니다. 무고죄 허위는 객관적 의고 위증죄는 주관적 의이기 때문에 무고죄의 경우는 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믿고 신고했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해버리면 이건 허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허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죠. 2번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 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경우도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범인 도피 교사죄가 되죠. 그래서 2번은 5가 될 것이고, 다음 3번 모해 위증죄를 범한 자가 공소란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강론에서 유일한 법조문이네요. 이게 이제 기억나시죠? 위증죄와 무고죄는 자백자수의 특칙이 있는데 이게 바로 효과가 어떻게 돼? 필요적 감면이죠. 그래서 재판 결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할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취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의 시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도 바로 범인 도피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은 5가 되니까 답은 3번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각칙상의 강론상의 유일한 법조문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늘 말씀드렸지만 기억나시죠? 원래 자수가 의무적 감면인데 예외적으로 무고죄나 위증죄의 경우는 자수자백에 특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필요적 감면이라고,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답은 3번. 19번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거 1번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5. 이유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 아니라 사실상 평온이다 보니까 설사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에 정한 절차를 애의하지 않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그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바로 해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1번은 5. 2번 바로 얼굴만 들이민 사건 기억나시죠?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관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2번도 그래요. 19번도 2번을 답을 안 했다는 것은 공부 안 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 그러면 신체 타인의 주관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한다. 그러면 이걸 맞다는 거 아니야? 2번 답 안 했다는 건. 그러면 우리가 김홍희 때 공부했고 그 강조했던 얼굴만 들이민 사건 어떻게 해석할 거야? 전부 다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얼굴만 들어갔잖아. 그런데 죄칙이 뭐였어요? 주거침입죄의 기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2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2번을 답을 안 하면 당연히 그 판례만 봐도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얼굴만 들어갔더라도 그 정도가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야 할 정도가 되니까 주침의 기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침이 성립하기 위해서 꼭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면 되는 건 아닙니다. 2번은 당연히 틀렸어요. 2번 부산 초원복집 사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묵추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5. 4번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주거람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유효지를 포함한다. 이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19번에 2번이 되고 19번을 틀린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공부 좀 하신 분이 이번 시험을 좀 목표로 하신 분이 19번을 틀렸다는 것은 정말 나는 이해 못합니다. 이거 정말 19번은 너무 쉬운 문제야. 지금 봐봐, 우리가 강론의 19개를 봤는데 이번 시험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닌 것이 강론이 쉬웠어요. 강론이 일단 박스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업무상 여러분이 어려운 범죄들이 뭐야? 횡령 배임인데 거기에 대한 그런 어려운 판례도 없었고 딱 하나 아까 대물변제 사건, 대물변제 예약 사건은 뭐 여러분이 기준으로 나왔던 딱 하나 지문 배임죄 지문 하나. 그러니까 어려운 횡령 배임, 그리고 또 문서가 어렵잖아. 근데 문서도 딱 아까 딸랑 2개의 지문 컴퓨터에다 하면 이거다고 아주 고정적인 것들, 아주 전형적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강론이 쉬운 것은 여러분이 어려워했던 이른바 횡령 배임죄, 또 문서에 관한 죄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론이, 그리고 또 다 보면 기출 문제들 아닙니까? 기출 지문들이야. 그래서 강론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험이 너무 문제 출제 실패야. 난이도 저쪽. 너무 쉽게 냈어. 강론은. 너무 쉬운 판례들로 냈고 총론은 또 너무 좀 법조문 관련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어려웠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시험이 결코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는 형법이 총론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게 느꼈을 뿐이지. 그런다 해서 총론도 봐봐. 여러분이 설사 그 지문을 모르더라도 다른 지문에 의해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이번 시험에 85점 이상은 맞아야 돼요. 85점이 안 나왔다는 것은 형법 공부를 좀 여러분이 소홀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번으로 갑니다. 20번의 경우는 작물제인데 여기서 답이 바로 그냥 나오네요. 우리가 왜 기본 강의 수준에 바로 판례가 답이에요. 기본 강의 때 뭘 했어? 자, 여러분이 절취한 현금을 바로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했다가 나중에 인출하게 되면 작물성이 상실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1번 보면 향물인 현금이나 자기합수표를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형태를 보관했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 동일한 액수의 현금이나 수표를 인출한 경우는 그 인출된 현금이나 수표는 작물성을 상실한다. 뭐 2번도 필요 없이 1번 답이로 그냥 답을 1번 안 한 이유가 뭔데? 이건 뭐 판례 강의를 들어야만 아는 게 아니잖아. 이건 기본 강의 때도 했던 강의야. 기본 강의 2번 들어도 맞출 수 있는데 이것도 틀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형법 어렵다느니 뭐하니 이런 판단한다는 것은 공부를 안 했다는 말을 안 해요. 20번은 당연히 1번으로 답이 가야 돼. 2번, 3번, 4번은 볼 필요도 없어요. 2번, 단순히 보수를 받고 범범을 위하여 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사용할 목적으로 작물을 건네받은 경우. 기억나시죠? 이건 사실상 처분 혜택이 없으니까 취득이 아니라 보관에 불과할 뿐이죠. 작물 보관죄. 그래서 2번은 O. 다음 3번, 작물 취득죄는 취득 당시에 작물 인정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키워드 재물을 인도받은 후죠. 인도받은 후 비로소 작물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였다면 이건 취득시는 아니니까 작물 취득죄는 될 수가 없죠. 3번 다 기출지문들이네요. 4번 작물 인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작물 인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 청구를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 상태를 유지시켰다면 자, 기억나시죠? 작물 보관죄. 원래 작물 보관죄도 점유를 이전받을 당시에 작물적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점유를 이전받을 때 작물적 인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작물을 알았어. 쉽게 반환이 가능해. 그런데도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면 바로 그때부터 작물을 알았을 때부터 작물 보관죄가 성립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알았더라도 작물 보관죄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점유할 권한이 있을 때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원칙, 바로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바로 이때도 바로 작물 인정을 알게 됐을 때부터 작물 보관죄 성립하니까 4번도 5가 되겠네요. 따라서 4번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론에 9개의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강론의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역대 어떤 기출보다 쉬워요. 일단 횡령 배임이 옛날 같은 횡령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리고 박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좀 어려웠는데 지금 보니까 이 강론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출제를 쉽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총론이 좀 여러분에게 당황하게 출제의 변화 때문에 당황했는데 좀 그런 점이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형법을 꼼꼼히 제대로 이해하는 공부를 했다면 형법의 고득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바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 시험 같은 경우는 형법의 고득점이 합격을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영어, 뭐 국사를 잘 보셔야겠지만 형법의 경우는 제 생각은 여러분이 어지간히 좀 공부했다면 80점 이상은 맞아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형법을 지금 80점을 못 맞은 분들은 조금 여러분이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누님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이제 총론에서 봤듯이 우리 출제자가요 의도적으로 판례 일변도의 출제가 아닌 이런 법조문 관련 문제 이론적인 것들 그리고 뭐 학설도 이렇게 고려하면서 출제를 하니까 총론 공부할 때는 기본 강의에 꼭 좀 충실하셔가지고 기본적인 것들 법조문 관련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대비하셔야만 고득점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봐요. 한번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이제 그걸 느꼈으니까 다음 시험을 대비한 분들은 이제 이렇게 시험이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해서 총론의 경우는 좀 그런 이론적인 면에 신경을 쓰리라고 보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며칠 후면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자 발표가 있겠네요. 발표가 있겠고 또 시험이란 게 그래요. 다
인생이 그래. 시험보다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오히려 자기 뜻대로보다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 더 많아요. 여러분 시험도 그렇죠. 시험도 물론 뭐 자기 뜻대로 합격을 한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대다수는 합격에 또 합격을 못하고 합격에 실패할 분들이 있겠는데, 바로 여러분이 꼭 실력의 부족도 있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의 실력이 아닌 다음의 실력은 더 여러분이 더 실력이 좋은 상태 시험을 볼 테니까 이번 8월달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꼭 합격을 하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래요. 전 생각이 그래. 우리 학생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시험에 떨어지면 꼭 보면요, 더 열심히 해야지로 모든 걸 바로 그 정당화시키는데 아닙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만이 아니라 요령 있는 공부도 중요하니까 바로 왜 내가 실패했는가를 꼭 분석을 해야 돼. 형법으로 말하면 왜 형법이 60밖에 안 나올까? 그러니까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60밖에 안 나온 이유를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그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형법뿐만 아니라 형소법, 경찰학, 국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점수가 안 나왔는데 계속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영어가 잘 나온 게 아니라니까. 영어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정말 과외라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과외를 받아야 돼요. 과외를 받아야 되고 그 근본적인 해결해야지 그냥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 그것만은 안 된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또 꼭 문제를 원인을 규명해서 해결을 해야만 해결이 됩니다. 단지 열심히 한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하셔서 그에 따른 처방을 하셔가지고 바로 열심히 하면 합격한다는 거. 제가 우리 학생들 여러 명 수험 상담에서 느낀 점이야. 알겠죠? 우리 학생들은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영어를 봐봐. 영어를 이 학번에 했건데 60점 맞았어. 그러면 이 학번보다 열심히 했어. 그럼 70점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더 안 나온 경우도 있어요. 40점 나온 경우도 있다니까. 그건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니까. 영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영어가 지금 당락을 좌우하잖아요. 그러면 영어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처방을 바로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그냥 다시 다음번은 되겠지. 무조건 다음번이 되겠지가 다음번에 또 안 된다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생각하셔서 형법도 마찬가지고 꼭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셔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예, 고하셨고 여러분들이 뭐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저의 강의를 바래요. 합격하셔서. 근데 이제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